홍화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투로 인해 식물세포에 나타나는 현상과 능동수송,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삼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탐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장액에 넣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액으로 옮겼을 때 세포의 상대적 부피와 세포의 삼투압 및 팽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식물세포는 세포 안쪽이 고농도, 상대적으로 바깥은 저농도로 생각해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먼저 팽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팽압은 식물세포 속의 세포질 용액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압력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식물세포에서 화살표 방향의 압력을 팽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분 흡수력인데요. 이것은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하려는 힘으로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값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팽압이 세포 안쪽에서 세포 밖으로 세포벽을 밀어내는 압력이라면 현재 식물세포는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이므로 삼투압은 바깥에서 세포 벽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투압에 의해 수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팽압이 존재한다면 삼투압에서 팽압의 차이만큼만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흡수력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요. 세포의 부피가 1.0일 때, 즉 원래의 세포 부피라는 것입니다. 이 1.0에서는 팽압은 현재 0입니다. 세포의 부피가 1.0 이하일 때는 팽압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삼투압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투압과 수분 흡수력은 같게 됩니다. 세포의 원래 부피 1.0 이하인 구간에서 삼투압과 흡수력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세포의 부피가 1.0을 초과, 즉 원래 세포 부피보다 더 커지게 되면 팽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즉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팽압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1.0을 초과한 세포 부피에서는 삼투압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삼투압은 점점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삼투압, 팽압이 점에 따라서 수분 흡수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수분 흡수력은 0이 돼버리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 그래프에서 세포의 부피가 1.0 초과, 1.3 미만일 때 삼투압은 팽압보다 크며 흡수력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압과 같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세포의 부피가 1.3이 되었을 때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때 흡수력은 0입니다. 이 흡수력이 0이다 라는 의미는 수분의 이동이 없다 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하는데요. 삼투압에 의해 식물 내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팽압에 의해서 식물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수분의 이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수분 흡수력이 0인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능동수송입니다. 세포막의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에너지 ATP를 사용하면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때 ATP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세포호흡이죠. 여기에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하여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게 된다면 능동수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세포막의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 일어나므로 특정 물질만 이동할 수 있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물질의 농도가 세포 안과 밖에서 서로 다르게 유지되는데 이 능동수송이 이용된다는 특징, 2번과 4번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운반체 단백질의 나트륨 결합 부위가 이렇게 세포 안쪽, 세포질 쪽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이 운반체 단백질의 결합 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고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고 무기인산이 운반체 단백질에 결합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닫히고 이 반대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ATP에 의해 인산화된다고 하고요. 3번, 운반체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나트륨은 이렇게 세포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륨 이온이 결합할 수 있는 결합 부위가 노출되게 돼요. 그러면 칼륨이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4번 그림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이쪽 왼쪽은 닫히고 이 세포 안쪽 부분이 열리는 단백질의 구조 변형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칼륨 이온이 세포질 안쪽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고요. 다시 나트륨 결합 부위가 이렇게 노출되면서 나트륨이 결합할 수 있는 1번과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과정의 반복을 통해 세포 밖에 비해 세포 안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세포 밖에 비해 세포 안에 칼륨 농도는 높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TP 에너지를 사용한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 섭취부터 살펴보면요.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액체에 녹아있는 작은 물질을 섭취하는 작용은 음세포 작용이라고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작용은 모두 다 세포막 안쪽으로 현상을 형성하므로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세포 외 배출은요. 세포 안에서 이렇게 합성된 물질이 분비소낭에 담겨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고 분비소낭과 세포막의 융합에 의해 소낭 속의 물질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세포 외 배출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을 공부해 봤는데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막단백질을 이용하는가? 두 번째,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세 번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소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